일단 오늘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계속해가지고 코스피 상승이 불편하다 말씀을 5월 10일 이후로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 상승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좀 저는 퀘스천을 가지고 봤고, 뭐 오늘 하루 봐가지고는 또 어제 하루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실적 발표도 끝난 상태고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된다라고 사실은 그 UBS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목표 주가 그렇게 3배 올리지 않았었으면 저는 그날이 피크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영향으로 하루 더 늘어졌어도 저는 여전히 지금 이제 좀 쉬어갈 가능성. 근데 쉬어간다라는 게 장이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급이 조금 분산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현을 하자 그러면 틈새 장세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요즘 모니터링하고 관련 종목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 어제 같으나 오늘이나 지난 금요일을 빼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빠지면 더 뭉개고 오르면 더 오르고 이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저를 저는 이제 주식이 뭐 어제 오늘 예탁금이 다시 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130조 넘었다가 121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빠지는데 계속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집중이 되는 게 왜 그쪽만 올라가고 다른 건 빠졌을까?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지만은 흔들리면은 다른 건 더 빠지고 이쪽으로 다시 빠지고. 들어오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른 걸 팔아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수급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쏠림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물론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도 싸다고 하니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LTA 계약 이후로 뭐 PBR을 PER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다 감안을 해서 봐도 이렇게 쏠려가지고 올라가는 경우에 저는 끝이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숫자가 안 받쳐지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빠진다고 해가지고 심하게 빠질까? 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 고객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자하고 닉스가 멀리 가려고 그러면 숨고르기 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만 더 망가지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전자닉스 비중이 계속 커서 판다 뭐 그런 얘기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팔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은 돈을 빼고 일부는 지금 다른 섹터로 지금 실제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단순히 그쪽이 많이 올라서만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저는 여전히 좀 지수는 조금 늘어지면서 다른 섹터 쪽으로 조금 내기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 대하면서. 이마롤 아닌가요? 근데 오늘도 저는 막판 끌어올리는 거 보고 진짜 세다고 느꼈는데 센 게 세도 그것만 갑니다. 닉스 결국 플러스 2% 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이게 종목 섹터 확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우리 이사님 의견이 약간 반대.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가는 것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니까 ADR이라고 하는 거 쫙 빠져가지고 이제 뭐 50 초반이나 50. 아까 차트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벌써 하라고요? 아닌가요? 뒤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너무 약간 종목적으로 쏠림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 이 종목이 여기까지 그냥 빠졌어. 볼까요? 저희 제작진이 자연스럽게 화면을 띄웠어요. 나 아니. 죄송해요. 제가 예습을 해갖고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어차피 뭐. 이거 좀 기대감을 이렇게 막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보시니까 이걸 보시니까 들어갔더니 더 빠져요. 손절. 더 빠져요. 손절. 이거 3번 하고 났더니 오전장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게 몇 년부터인데 몇 년의 저점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그래서 2019년부터입니다. 와 그럼 지난 8년 저점에 들어갔는데도 물렸다 이런 뜻인가요? 핵심을 얘기 드리려고 할 때 안 봐주시네.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구했냐면 SK하이닉스 레버리지로 복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쪽 저쪽 다 했다가 안 돼 그러면 다 그걸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그래서
결국 반등하면서 이게 시장의 중심이 쫙 해서 그 원기옥 이렇게 쫙 모이듯이 거기서 쫙 해서 마감되는 걸 보니까 아 역시나 아직 시장은 확산은 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고 이제 궁금하셨죠? 예. ADR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그 상승 하락 종목별 등락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54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더 빠졌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아까 보셨던 여기 요 50대 그러니까 60대 밑으로 이렇게 쫙 그게 되면은 몇 번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보다 더 낮았던 때가 2022년 7월 러우 전쟁 당시 그때 뭐 이 경기 끝까지 건드렸었죠. 그때까지 50일이나 54나 그게 그거 거기까지 빠집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정도까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물론 버텼으면은 옷장에 이렇게 꼬리 쭉 달고 닉스가 더 많이 말아 올렸는데요, 뭐. 그럼 레버리지는 얼만큼 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보면은 만약에 하다 못해서 더 빠진다. 46까지 가게 되면 그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그러면 코로나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건 46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안 보는 저 밑에까지 언더슈팅 나오는 게 이런 자리거든요. 네.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얼마나 종목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종목 어중간하게 뭐 샀다 그러면 그냥 2, 3일 만에 두르륵 빠지는데 보면 미치겠어요. 거기다가 반도체 소부장까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수급입니다. 소부장까지 빠지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되고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솔직히 코스닥에 무슨 종목 좀 해서 좀 제대로 수급 안 들어오게 되면 쭉 빠지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잘 봐가지고 너무 딱 들어갔다가 여기서 빡, 쫙, 쫙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쫙빡딱 의성어를 넣어주셨네요. 가장 현실감 있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수익률을 만족하겠다는 쪽들의 열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금융투자교육원인가 거기 대기번호가 1300번이었대요. 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거 아직도. 전문 투자자도 교육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 하려면? 제가 보기 전 그쪽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 교육 받은 사람 안 받아도 되나요? 네, 저는 그때 예전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레버리지 할 때. 예, 있어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데 요즘에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년마다 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저는 그냥 트레이더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만 아니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갔을 때 얼만큼 이렇게 시장에서 쏠림이 심한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거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렇게 극한까지 갔다가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의심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제도 그 얘기 드렸었지만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선행 PR로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R 5배야. 그러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밸류 있는 종목들 나와보라 그래. 못 나옵니다. 그렇죠. 바이오 바이오 가지고 뭐 실적 숫자를 뭐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로봇 뭐 아니 우주항공 못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등하면 나올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반등도 한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갖춰가는데 이게 다배가 되려면 일단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금도 다시 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약간 좀 해제도 너무한다라는 게 공감대가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 얘들이 올라갈까요? 오늘도 보세요. 빠지면은 또 매도 사이드 가나요? 코스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3%, 뭐 5%이 정도 빠지는데 얘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보게 되면 안 되는 건 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거의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여전히 되는 걸로 몰아가셔야 됩니다. 느껴보니까 더 그래요 지금은요. 네. 채팅창에 레인보우님도 정말 최악이다, 하락 종목 수 엄청나다, 뭐 이제 체감하시기를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제 말씀이실 텐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증시 자금의 성격이 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 뭐 고위험 ETF 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어떤 이제 추세에 아까 이제 우리 포모라는 어휘도 썼는데 뒤늦게 좀 올라타려는 이런 상황들. 고위험 거래로 자금이 점점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우려는 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포트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까지 네. 포트에 다 들어 있고 수익률이 지금 그 현대차가 거의 300% 가까이 되고 뭐 이런데 포모를 느낀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 몰빵이 아니셔서 그런 건가요? 이게 저기 이제 말하자면 몰빵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날 텐데 그렇겠죠. 나 이제 그쪽 전체 어바웃으로 합치면 한 60% 근처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포모를 느끼시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그분은 이제 사모님은 이제 여자분이니까 사모님은 SDI만 가지고도 지금 250% 났잖아요. 근데 포모를 느낀다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100%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거 없는 사람은 반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부러운 거고 또 반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0%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부러워 죽겠고 10%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러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쉽게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제 고객님들 포트에 삼성전자 지금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산 거 그대로 갖고 있고 현대차도 뭐 20만 원 전후에 산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이제 틈새 장세를 본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팔아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끝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대표님 말씀 매매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거 제 후배 오늘 매매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배도 모 방송에서 전문가 활동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거 가지고 오늘 얼마 났다고 막 인증 저한테 보내고 막 뭐 들어간다부터 시작해서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그러니까 저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빠를 수 있는데 전체 큰 그림 아니면 중기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과하게 쏠리면요 분명히 돌아서요. 돌아서는데 문제는 돌아설 때쯤 돼 가지고 사람들이 죄다 하이닉스 빠지거나 조정되면 다 글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 놓쳐요 또. 그래서 지금 과연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레버리지 쫓아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물려 계시되면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는 전 개인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잘 안 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김 대표님처럼 수십 년간 주식을 하신 올드보이들이야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올드보이라 해서 근데 이제 올드보이인데요, 뭐. 제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세요. 제가 제일 어린 걸로.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제가. 저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수익만 보시지 마시라. 저는 사실은 이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는 어떨 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늘어져 버렸을 때 심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는 이런 장에서 특히 쏠려와서 가는 쪽에서는 저는 레버리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배 레버리지 나올 때 저는 손대지 말라고 일단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레버리지는 추천하지 않는다, 손대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손이 근질근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주의사항이라도. 올드보이님께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안 올드한 올드보이입니다. 젊은 올드보이, 아니, 영 올드보이 정도로 네. 신상인가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질투와 시기의 동물입니다. 그렇지. 음식 가지고 경쟁했었죠. 짝짓기 가지고 경쟁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란 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격돌하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걸 만족하세요.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갖고 있고 그 삼성전자 더 사겠다고 더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수익 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베푸시기도 하고 예 무슨 소리죠? 예, 그런 예? 근데 레버리지는 저도 오버나이트 절대 안 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날은 종가에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종가에 그냥 버티고 오버나이트 하고 싶기도 했는데 안 그럽니다.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은 그냥 장중 어차피 음의 복리 날 가능성이 없어요. 장중에만 딱 끝내버리게 되면 그런 장중에 뭘 보고 해야 되느냐? 기초자산과 저희 무기 분봉 이런 거 보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쏠림이 많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이제 하는 정도로까지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이사님 후배님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확률이 더 낮습니다. 다른 종목들에서. 그러니까 어제 보자 그러면 D&D 페어마텍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 그거 가지고 오늘 좀 잘해서 한번 잘 튕겨보고 하는 것은 몇몇 종목 중에서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막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럼 이 줄어 있는 상황 쪽에서 그 중에서 선택지를 높인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꼭 말씀드리지만 바이앤홀드 아닙니다. 이쪽은 내가 파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장중에 혹시나 이거
뭐 장중에 3%나 빠져, 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좀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정리해서 약간 계좌에 도움이 되는 정도. 그게 다지.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지. 거기에 코 딱 끄기여가지고 아이고 하이닉스 올라간 거에 2배 이렇게 생각했다간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도 2배예요. 그럼 2배에 대한 그런 야수의 심장, 만슬림되듯이 심장 한 4개쯤 달고 그냥 부쩍부쩍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분명히 손절해 또 밑에다. 그런 태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시면 그냥 장중에 괜찮은 이렇게 쭉 째려보다가 되는 그런 자리 그런 것만 보고 자신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포부 따라 하다가 그냥 모포를 뒤집었습니다. 울면서 막 모포 뒤집어서 울게 됩니다. 요즘 되게 좋으세요. 요즘 좋으십니다. 취향이 서로 요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좋으십니다. 요즘에. 호모 모포. 잘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좀 정리하고 저희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업종 이야기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무려 15.25%가 올랐거든요. 2차 전지 앞으로 좀 사실은 근데 반짝 오른 거에 취하기에는 지속성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나 차트 상으로는 바닥이 확인된 건 맞는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오늘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도 BESS 그 수주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대적으로 지금 ESS 쪽 향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뭐 셀업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난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텐셜 각형 뭐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여전히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게 상대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상단을 돌파해가지고 큰 시세가 날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쪽이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전기차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고 그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맞물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쪽 투자가 지금 많은 쪽이잖아요. 이게 이제 디바이스로 확산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어떤 중간 어디서부터는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겠지만은 아직은 여기서 대세가 난다고 보기는 조금 일러 보이고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어떨까요? 이제 이사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오늘도 딱 느껴보다 보니까 오늘 장이 쭉 빠지는데도 버텨요. 한 11% 뭐 10%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은 밀릴 때마다 이게 촤락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쇼크버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이 요즘은 수급이 최고입니다. 이런 수급이 보스인가요? 예, 수급이 킹. 기대한다. 수급이 킹.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거 좀 괜찮을까 하니까 나중에 시장이 돌다 보니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요즘 수급 안 붙으면 뭐 이도저도 아닌 모습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보다 보니까 오늘 공시가 난 데가 DT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미시간 쪽의 최대 전력 회사입니다. 거기서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간 단계에 필요한 ESS를 이제 발주한다 그런 쪽인데 2년짜리예요. 2조 4천억 정도쯤 되는데 6기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때 올해 조금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를 받은 게 뭐가 큰 게 있냐라고 봤더니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화솔루션에서 받은 게 3기가와트가 답니다.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ESS 한다며 그러면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받은 게 작년에 13.5기가인가 13기가 정도 받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 한번 쫙 하고 움직였었거든요. 그거 빼고 수주가 없다 보니까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 북미 쪽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우리 출하할 준비 다 됐어요라고 하게 되면 열심히 또 세일즈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가 됐건 뭐가 됐건 에너지 업체 쪽에서 우리 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수주가 딱 좋았어 딱 돼야 됩니다. 수주 나와야 그 다음에 레벨업이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버텼는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다 저항대입니다. 이렇게 저항대에서 그래서 내일도 기대를 하겠지 뭐라고 하지만 오늘 들어온 수급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쇼커버링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들어온다는 건 아직 잠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유리한 업체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입니다. 또 ES 아까 보니까 뭐 리튬 관련주들 이렇게 쭉 움직였다 그거 또 내일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보지 마시고 역시나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냥 삼성 SDI나 LNF 정도 이게 다일 것 같고 나머지 원래 좀 종목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ESS 함체 부품 만드는 회사 이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루미늄 효과지 이게 뭐가 ES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ESS가 그래도 수주 받추면서 움직이는 실적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숫자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근거를 대봐.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사겠어.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군요.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LG엔솔 못지않게 올라간 게 삼성전기였는데 13%대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메모리 하면서 봤는데 이제는 좀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이제 눈길을 좀 돌려봐도 되는 건가? 그거는 저보다는 우리 대표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먼저 그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뭐 그렇게 올랐는데 또 뭐 입을 털어요. 그냥 많이 올랐구나 싶으면 되겠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거 한번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어제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동 소자. 네. 소자 아래옵니다. 그런 그 소자. 예. 수동 소자가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대표님 그만하시죠. 바로 꺾으셨어요. 제가 아까 서진 시스템에서 북진한다는 얘기 하려다 참았습니다, 사실. 괜찮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RLC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항기 인덕터 컨덴서 커패시터. 여기 요즘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판 만들 때 전류 제어하게 되면 요 RLC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라고 하는 회사들이 큰데 일단 잘 보시게 되면 저항기인데요. 그냥 수도꼭지 전류를 저 공대분한테 이런 얘기 드리려고 저런 건 진짜 옛날에 아주 사소한 부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게 저렇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옛날에 저희 몇 달 전인가 SRAM 얘기할 때 네. CT에 이전문이 모셔서 얘기할 때도 참 저도 들으면서 저 옛날 게 저렇게 해도 다 먹히더라고요. 다 백투 베이직. 옛날에 라디오 조립할 때 쓰던 게 저런 겁니다. 요거 많이 봤어요. 저도 조립할 저런 거 때 많이 쓰던 예.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해 진짜. 생긴 건 이렇고 크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또- 그렇겠죠. 예, 근데 예. 하여튼 원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류 흐름 제한하는 거 이제 저항기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방파제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인덕터가 이제 그런 쪽들이죠. 그래서 그거 들었는데 뭐 아까 보냐면 여기서 뭐 주요 기업이 삼성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라디오 만드는 회사라고 아니고요. 그런 쪽에서 하나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이제 IT 전장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부각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인덕터라고 하는 거는 급격하게 이렇게 꼬불꼬불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라디오 만드실 때 그게 아비코 전자라고 해서 요즘 또 뜨고 있죠. 그래서 이게 DDR5나 전자관 쪽으로 들어갈 때 이게 많이 들어가는 대표 주자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부각받고 있고 커패시터 이거죠. 그냥 거대하게 딱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크게 일정하게 공급인데 이게 중요한 게 에너지가 단독적으로 공급되지 않아도 그 안쪽에서 다 해결합니다. 수동소자의 가장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또 부각받은 것처럼 글로벌 강자 사모컨대에서는 예전부터 이거 진짜 오래된 회사 아닙니까? 이름이 일단 벌써 오래된 느낌이 확 납니다. 삼화 예 SH 콘덴서 이름 몰라도 네 그런 것 같고 삼성전자 다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오랜 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했던 게 이제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부각을 받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세트, 서버,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가다 보니까 동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동 소자라고 하는 고성능 쪽들이 다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과정들인데 이게 우리만 그러냐? 아니고 우리만 막 부각받고 그러냐? 오늘 일본 시장도 한 1.5% 정도 빠졌을 겁니다. 2% 가까이인가 빠졌는데 무라타 제작소는 빳빳합니다. 장중에 14%까지 올라가요. 중국 MLCC 인덱스가 6%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도. 네. 이게 다 시장의 트렌드예요. 근데 거기서 아까 MLC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못해. 그러니까 무라타랑 거의 그래도 2위이긴 하지만 점유율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쪽까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ASP 올렸던 쪽까지 같이 단다 그러면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P와 Q가 다 좋아질 때는 아시는 것처럼 밸류 막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쪽에 그래서 끝이 어디인가요? 얼마까지 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삼성전기가 지금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140조쯤 되고 네. 네이버 기준으로는 일단 PER이 뭐 엄청나게 높으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어서 사야 되는 종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많이 반대로- 좋아하셨던 종목이니까. 예, 예. 그래서 여쭤보는 깜짝이야.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KB증권에선 220만 원까지 봤어요. 애기, 아유, 예. 지금 180만 원인데 진짜 애긴데 요즘 세상에. 그건 뭐 금방.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기 하게 되면 시총 한 20조면 다 왔어. 그렇죠. 예. 그 팔고 다음 사이클 준비, 다음 한번 봐봐 할 준비가 됐는데 거기서 딱 터냈던 게 뭐냐면은 MLCC 가격 올라간다, 기판이다. 두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끔씩 뭐 카메라 모듈 로봇 가지고는 띵동띵동 놓긴 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뺀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도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실적이나 뭐 밸류 대비해서 싸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서 계속 EPS를 올려가게 되면 이 정도에서 이 밸류는 괜찮겠지라고 공감대가 모여지게 되면 저는 쉽게 안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밸류는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는 올해 100배고 삼성전기가 네. 내년 62배, 그다음에 2028년이 지금 50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는 거면 도대체 몇 년 후에 이익을 보는 거냐 이런 사실 질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냐에 대한 답도 안 되고 걔네들은 이거보다 싸거든요. 그런 소비장들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보고 있던 내년의 PR이 60배라고 하는데 네. 30배로 떨어져 버리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이 그럼 두 배라 이게 그렇게 이익이 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반도체랑 좀 다른데 이건 그렇게 제작하는 게 아니니까. EPS 방향은 확정됐다. 그러니까 방향 확정됐겠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 하나 얘기는 못 드리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보이냐? 오케이. 예. 신규로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릴 영역은 아니고 100만 원대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냥 시대 영역, 천상계 종목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천상계 밸류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소리 왜 이러지?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른 쪽인데 만약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천상계 밸류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는 거죠, 예. 그 정도까지 안 바래요.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10배, 15배 사이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2배입니다. 두 배죠. 예. 그런 것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저 천상계에서 어서들 올라오시게 하는 종목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은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규 보유는 사는 건 몰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냅둬라. 그게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혹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만약에 요거를 추천하시거나 또 뭐 조언을 해주시는 입장이 된다면, 저는 추천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신규는 역시 아닌 걸로.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원전주를 한참 좋아했었으니까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올해 PER이 230배가 진짜 넘습니다. 비싸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밸류로만 설명이 안 되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그렇겠죠.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배라고 해가지고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지금 장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번 끝까지 보시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장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여기 94년부터 근무를 했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만 있었는데 이번 이런 장은 저 처음이에요. 사실은 작년에 2,500에서 지금 8,000이면은 뭐 3배.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 옛날에 보신 분들이 80년대 중반장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비교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IMF 터지기 전에 1,100대에서 277.76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1,100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거랑. 그 패턴을 얘기하라면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지금은 제가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 살아있고 수급 살아있는 거는 섣불리 예단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네가 어깨를 먼저 예단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불안하니까 팔겠다고 하지 말고 왼쪽 어깨 지나가고 이게 어깨인지도 모르잖아요. 지나갈 때는 처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더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팔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고 빠지고 난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정리해라.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지금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사드리고 나서 고객님 자유로 판 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팔아드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지금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거 제가 몇 달 전에 그 SK증권 그 애널리스트가 그 PER로 네. 전자 그 하이닉스 평가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 근거 있다고 얘기했다가 욕 먹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전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 특징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강하냐? 우리는 여태까지 제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증시 사이클에서 이 뭐 IT면 IT, AI면 AI 어떤 특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메인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메인에 들어가 있어요. 칩 쇼티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테슬라 말고는 없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일단 삼성전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기 목표가 이야기하면서 뭐 아까 삼성전기 애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대차 요건 안에게다. 요건 안에게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현대차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현대차는 지금 주가 67만 7천 원에 오늘 마감을 했고 지금 목표가가 나온 게 120만 원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우리 분석과 전망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론 느낌이 나는데요. 마이크론 어제 TP 3배 올린 그런. 마이크론 3배 올렸지만 얘는 뭐 저기 그건 아니죠. 물론 네. 업사이드가 비슷하다고 2배 정도로 얘기했다는 게. 이왕에 내실 거면 이것도 3배 내셔가지고 한 300만 원 근처 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현대 자본이 큰일 자본주의님이십니다.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저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게 현재 그 제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레거시 자동차, 전기차 포함해가지고 가장 잘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토요타는 전기차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혼다가 약간 좀 비껴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룹 자체가 그렇게 되면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지배력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도요타가 못하고 있는 최근에 보면은 또 레거시 자동차들이 전기차 부분 자꾸 뒤로 빼잖아요.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제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 철회해버리고 정리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현대차는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옳다고 보는 게 결국 AI 투자, 인프라 투자 지나가게 되면 그 확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자율주행이 필수라는 얘기죠. 그럼 자율주행 들어가게 될 땐 전기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휴머노이드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아틀라스 공차하는 거 몇 개 나온 것들 계속 올라오니까 한번 보시면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실 거니까 당연히 저는 120만 원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테슬라하고 비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테슬라 시총이 오늘자로 하게 되면 한 2,300조, 200조 근처일 것 같은데요. 아니, 테슬라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뒤져봤을 때 1.5 트릴리언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 전체에 합치면 한 230조 내외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 테슬라는 물론 또 우주 얘기도 나오고 또 스페이스X 합병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고 합니다만 네. 현대차는 밸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저는 여전히 밀릴 때마다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맥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8호인가 개소가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그걸 개소해가지고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내는 수익이 밸류에 붙기 시작하면은 그걸 적게 얘기할 때는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 한 22% 시총에 그다음에 좀 세게 얘기하는 데는 5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붙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500조 정도 되네요. 1.6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지금. 네네. 네네네.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이사님께서는 대표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유, 이 자본주의님께서 얘기하시면 들어야죠. 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나왔던 회사 리포트 보게 되면 HSBC, CLSA 모두 다 자동차 의견을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 의견을 바꿨습니다. 다 상향시키기 시작했는데 내용들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자동차는 도요타였다. 근데 이번에 도요타 폭망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현대차 그룹을 보고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또 AI 거기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을 주게 되면 밸류를 바꿔줍니다.
거기서 베이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HSBC가 지금까지는 기존 타겟이 13배였어요. 지금 21배로 바꿨습니다. 그 근거가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다 플랫폼을 주는데 지금 실적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또 제가 최근에 움직였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그 HMGMA 훈련센터 그거 맞죠? 알맥이라고 하죠. 그걸 알맹이라고 합니까? 예, 역시 차버지님. 예.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확산된 게 로봇 훈련에 대한 얘기들, 디지털 트윈 얘기들. 이게 좀 더 조금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 SDS고 LG CNS가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반이 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원래 지금 전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것까지 주면서 로봇 밸류를 끌어움직이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뀌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마비스, 현대 마비스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다 하나씩 이제 퍼즐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업종 중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우리 이사님이 갖고 오신 게 있어서 요즘 조선 원전 방산 영 그냥 좀 재미가 지나치게 없거든요. 근데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조선주 부활의 키가 있으니까 저는 갖고 오셨다고 믿거든요. 개미요정님께서도 꼭 조선 가야 된다고 아까. 키가 뭔가요? 네. 부활의 키가. 일단 지금 밸류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저는 조선주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밸류 부담을 좀 느껴가지고 비중을 많이 줄였었는데 밸류가 편해진 거는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에는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은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공정 개선 그 효과 나오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고부가선 그리고 고가 수주선에 이제 건조가 많아지다 보니까 좋아졌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일단 중동 쪽에서 LNG 캐리어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LNG 수입이 그쪽은 좀 줄어들 거 아닐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늘어나는데 일단 거리가 최소 2배, 3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단납 슬롯이 중국 쪽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으로 이제 물건을 발주하려고 하는 이제 선주들도 어쩔 수 없이 하반기부터는 LNG 캐리어는 한국을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 중국에 줄 일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해군에서 이번에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동맹국 통해 가지고 블럭 형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미국 가서 가져와서 조립하자. 그 미해군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선단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서 건조해서 가져오자. 군함만 블록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조립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대상은 어디겠느냐?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한국인데 지원선단 같은 경우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는 데다가 현대중공업이 그 데이터 센터 향으로 엔진 수주를 5,500억 달러짜리를 하나 했었잖아요. 그리고 기사 보시면 브라질 쪽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화 엔진은 작년 11월 달 기사를 보시면은 그룹 차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엔진을 제작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한번 올랐던 것 같고 이런 걸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사실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은 원전보다 납기 기간도 짧고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 내년도 PER을 낮게 보는 데는 지금 현재 그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배 정도 보는 데도 있어요. 20배 내외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원전 쪽보다도 훨씬 싸죠. 성장 개런티 돼 있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꼭 짚어봐야 될 것이 아까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속보라든지 기사 내용 올려주셨는데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이제 기존이 14.9%였는데 이제 20.8%로 이걸 확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도 지금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5%라고 하니까 이미 목표치 자체는 크게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빼게 되면 한 4% 정도? 약 4% 정도는 남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 충격은 없을까? 이런 질문 드리고 싶네요. 20% 정도로 정해졌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그냥 최대 범위
야박하게 좀 올랐다고는 안 팔겠다라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거죠. 거기다 갑자기 14점 보니까 비중 보면 뭐 10%포인트를 확 늘리지는 못할 거고 이 정도까지 하고 알지? 우리 마음의 약속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꽉 채워갈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 그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연기금이 이제 꽉 차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비중에 대해서 걱정을 원래 오늘 장중 조정의 이유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미국 시장만 빠지지 마라. 이제 이거 보고 있겠죠 오늘 저희 다. 예, 그래서 또 미국은 뭐 또 이란하고 뭐 어쩌고 모르겠어요. 이제 거긴 29번째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끝나고 그래도 뭐 유가랑 금리만 자극 안 되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